6회 기출문제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의 풀이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이론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산부채는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가 아니고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산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2번 다음 중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인 보통 예금, 환매채 취득 당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등은 현금성 자산이 되는데 사용 제한 기간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있더라도 이것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제한이 없는 경우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게 되죠. 3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일시적 사용 중지 상태는 상각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리스로 이용 중인 것은 자금을 차입하여 빌린 것, 구매한 것으로 보니까 상각 대상이죠. 할부 구입한 비품도 대상이고 건설 중인 것은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죠. 4번 자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네, 그럼 차변에 이익잉여금,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손으로 하지 않고 감자차익이 되어야겠죠.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감자차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감자차손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 제거하고 나중에 결손금 처리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처분 손실 등은 수익 비용에 속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니까 당기순이익 계산과는 관계가 없죠. 6번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제조 간접비에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포함하니까 틀렸습니다. 모든 노무비가 아니고 직접 노무비는 제외되죠.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로 구성이 된다. 주요 재료비가 아닌 가공비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말하죠. 7번 사물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원재료의 기초 재고는 3만원, 기말 재고는 5만원, 여기에 당월 매입이 8만원이면 3만원 플러스 8만원 마이너스 5만원 하면 재료비는 6만원이 되고요.
노무비가 6만원, 제조 간접비가 8만원, 6만원, 6만원, 8만원 하면 단기 제조 비용은 2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면 제조 원가는 19만원이 되고 여기 19만원에서 기초 제품 4만원을 더하고 기말 제품 3만원을 빼면 매출 원가는 20만원이죠. 직접 재료비 6만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9만원 맞고 매출 원가 20만원 나왔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 6만원, 노무비 6만원, 제조간접비 8만원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넘길 때 인과관계, 구매부는 근무시간보다는 구매 횟수 등이 되겠죠. 수선 유지부, 수선 횟수, 전력부는 전력 사용량이 가장 인과관계가 높죠. 인사부는 인원, 직원 수 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 작업원가표가 가장 중요하죠. 완성품 환산량이나 손익선출법, 평균법 등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 배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0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에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는 공정 초기 투입이면 완성량과 기말 제공품 수량을 더한 게 되니까 1800개, 가공비는 여기에서 환산량으로 들어가니까 1440개가 되고 선입선출법은 여기에서 기초를 뺀 게 됩니다. 300개, 210개, 300개, 210개. 선입선출법이라면 1500개, 1230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평균법을 물었으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표권 양도는 재화 공급이에요. 부동산 임대, 대여, 건설 용역 등은 다 용역 제공에 속하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미가공식료품, 시내버섯, 성형수술, 미용 목적은 과세죠. 인허가 학원 등의 교육 용역, 여기에서는 자동차 운전이나 무도, 댄서 등은 제외됩니다. 여기는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죠. 13번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트럭을 매각했다면 공급가액의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자, 신규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49만원이면 세액은 49,000원 되겠죠. 49,000원이면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제외. 신규 사업 개시자 제외되고 면세 비율이 총 공급 가액 중에서 면세 비율이 5% 미만. 자, 여기에는 당해 과세 기간의 총 공급 가액은 5억에 지금 여기에는 공급이었죠. 매각이면 매각은 항상 직전 과세 기간 비율로
안분을 합니다.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과시기간에 대한 금액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신고때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에서 직전 과시기간 비율로 봤을 때 여기가 5% 미만이죠. 5% 미만이면서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안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 미만이어도 공급가액이 5천만원, 즉 세액이 500만원 이상이 된다라면 안분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는 간접세, 직접세가 맞죠? 네, 납세자,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 과세 적용하고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있고 누진세율 적용하고 있죠. 단일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국외에서 받는 이자,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매각, 매각 차익이 발생한 것, 소득세법상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고 여기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여기 단서는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는 과세 대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둘을 복수 답안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을 했나요? 네. 여기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게 뭐 화물 트럭 등이다 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죠. 지금 이 답안에는 아마 2번이었을 것 같은데 3번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기 실습에 들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여기는 내가 입력 실습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57쪽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표 회사 코드는 266 일반전표 입력 2월 1일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자동차세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금 500번 되죠. 금액은 10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만원. 2월 22일 정기말 세청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을 금일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였다. 2,000불 대여 시에는 900원의 정기말 환율 자, 2,000불 대여 시 환율은 900원 그리고 적용 환율 회수할 때는 1,200원이죠. 그럼 차변에는 보통 예금 금액은 2,000불에 1,200원이면 24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대청상사 세청상사인가요? 세청상사 금액은 180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외환차익 회계기간 중 회수할 때 자산 회수액이 더 커졌으면 차이는 외환차익으로 합니다. 2월 24일 판매부서 사원 유재석 2월 급여 200만원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10만원, 건강보험 8만원, 장기요양 만원, 근로소득세 9만원, 지방소득세 9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24일자 차변에는 법이요. 여기는 판매부서니까 801의 급여입니다.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 예수금은 원천징수한 금액 전체가 28만 9천원이 되죠. 28만 9천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171만 1천원. 다음 4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에 대한 납부세 2,055만원과 카드 납부 수수료 1%를 카드로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수리하시오. 그럼 4월 25일은 차변에 미지급 세금 금액은 2050 그리고 수수료 비용 2055 1%죠. 205500 대변에는 미지급금 여기는 거래처가 우리카드 다음은 4월 30일 당사가 보유하는 환경상사 주식에 대하여 200만원이 중간배당되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이건 우리 회사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의 처리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매입 매출 전표 4월 1일 제품 2천만원을 성한에 현금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성한은 4월 5일 사업을 개시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4월 15일이다. 그래서 성한에게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이 됐죠. 날짜 4월 1일 매출의 과세 품목은 전자제품 2,000에 200 거래처는 성한 이 안 나오나요? 그럼 대표자는 윤주원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윤주원 주민번호 발급했기 때문에 윤주원 들어가고 전자여 분계는 현금 해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을 입금 전표로 가면 되죠. 2일자 로컬 LC에 의하여 무한상사에 제품 1억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받기로 하였으면 매출의 영세 제품 금액은 1억에 부가세는 없죠. 거래처는 무한상사 전자여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분계는 외상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죠. 네. 다음은 4월 3일. 4월 3일은 알파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외상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매입의 과세, 품목은 원재료, 구입한 금액은 수량이 1250, 단가는 16,000원, 2천만원에 200만원 되고 거래처는 알파 상사, 전자여, 붕괴는 외상. 회계 처리는 수정할 게 없습니다. 4월 3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에 감가상각이 120이 되었으면 현 장부가액은 80만원 인 것을 60만원의 외상 매각했으면 20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매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생략한다. 그럼 매출의 과세 품목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60만원에 6만원, 거래처는 세무상사, 전자여, 붕괴는 혼합.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하고 기계장치. 기계장치 금액은 200만원으로 수정하시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야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 12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 중 120만원이 감가상각이 되었으니까 현 장부가액은 80만원짜리인데 60만원의 매각을 하였으므로 20만원의 처분 손실이 나오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원 하고 나머지 처분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외상이면 미수금, 미수금이 66만원. 다음은 5월 31일 당사는 라디오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였으며 상표권 취득 대가로 주식 1,500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액면가는 5,000원인데 시가는 만원이에요. 주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상표권 1,000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취득을 하고 그럼 매입의 과세 품목은 상표권 공급 가액은 1,000만원에 100만원 거래처는 라디오스타 전자여 붕괴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0만원에 원재료가 아니라 상표권 금액은 1,000만원 잡고 그리고 주식이 발행되어 나갔으면 대변에는 자본금이 되어야 되죠.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대변에 자본금이 750만원 1,5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750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시가와 관계없이 발행된 금액이 1,500주가 자산 취득한 금액인 1,100만원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봐서 액면금액은 자본금,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입력이 끝났고요. 다음은
부가세 신고 관련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당사는 원재료인 수산물을 가공하여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의제 매입 시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면허 산업에서 매입했고 정빙으로 계산서가 있죠. 자, 그러면 의제 매입 시의 공제신고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공급자는 F2번 면허 산업 취득일자 2017년 4월 7일 계산서 물품명은 연어 수량은 100에 매입가액 1200만원 여기는 중소제조업이라면 2번 104분의 4가 되죠.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정산자료 넣습니다. 과세표준 예정기간에 2400만원 확정기간에 2800만원 예정신고 때에는 정산작업이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확정 때에는 정산해서 한도 계산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여기는 한도가 1820까지 매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매입한 금액이 1200이니까 모두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이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주어진 거래 자료뿐이라 가정하고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작성이나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 자료를 갖고 부가세 신고서형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위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예정신고 누락분 직수출 예정신고 누락분의 직수출이면 영세율 기타가 되죠. 3천만원 여기는 영세율 과표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매입시에 공제 가능한 사업용 일반 매입 매입의 예정 누락분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550이 공급 대가면 500에 50만원 확정기간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출액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1500에 150 여기는 종이 발급분이 1000만원 있으면 얘도 가산세 대상이 되죠.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이 없으니까 일반 매입에 1000만원에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제 불가능한 접대비 관련이 있죠. 이건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다시 한 번 더 300에 30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은 가산세 계산 들어갑니다. 가산세는 먼저 세금 계산서 전자발급 대상을 종이로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 가산세가 되니까 과거에는 미발급 등에 넣어서 1%로 수정해 줬는데 이번 여기에서는 1% 대상이 되는 것은 60번에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자 대상인데 종이 발급한 게 1000만원이 있었죠. 1% 10만원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다음은 예정 누락분은 매출세액은 영세율이니까 0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은 도로 마이너스가 되죠. 0으로 보고 납부 불성실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리고 직수출은 영세율 과표 불성실에 3천만원에 6개월 내 자진신고 들어가니까 50% 감면. 자, 이렇게 해서 17만 5천원의 가산시가 적용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자진 전자신고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전자신고시에 공제의 원래가 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서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채점 대상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익이 확정기간에 주어진 자료 법인 스스로 전자신고했다라고 한다면 전자신고시에 공제가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여기는 단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부분은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불성실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하고 확정기간분에 대한 거래 자료 중에서 전자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1% 적용받는 부분 이것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입니다. 1번 생산부서에서 월간 기술지 6개월 정기 구독하고 구독료 90만원을 12월 1일에 지급하면서 6개월에 90만원이라면 한 달에는 15만원이 되는데 선액을 승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한 달 경과된 만큼은 단기 비용으로 보내줘야 하겠죠. 차변에 도서 인쇄비 생산직입니다. 15만원 대변에는 선급 비용 15만원 현금 과부족 30만원 내용 확인 결과 영업부 직원 출장비 지급 누락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거래일의 분계를 수정하라. 해당 거래일에 가서 수정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으로 되었던 회계 처리 일자를 봐야 하겠죠. 여기는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 현재 현금 과부족이 30만원 되어 있는데 거래일자가 12월 3일이죠. 여기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되어 있는 요 내용을 계정 과목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면 여비 교통비로 812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을 해 넣어주면 수정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조금 전에 봤던 게 12월 3일이었죠. 현금 과부족 되어 있던 게 여비교통비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12월 31일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4억 5,500이 6억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죠. 그러면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차변에는 토지 금액은 1억 4,500 대변에는 재평가 잉여금 392의 재평가 차익으로 자본과목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과거에 손실 인정했던 것에 대한 회복은 후백 번대 수익으로 가져가지만 과거 손실 인식한 게 없었는데 평가로 인한 이익이 생긴 부분은 자본과목인 재평가 차익으로 다음 대손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죠. 이것은 결산 진행을 자동 결산 자료로 가서 진행한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1월에서 12월 대손상각 하여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하라 했으니까 나머지 과목에 대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대손 실적률은 1% 확인하시고 결산 반영 진행하면 대손이 반영되어 들어옵니다. 다른 정리사항은 없으니까 전표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12월 조회를 한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야지만 결산 수정 후의 순이익이 반영이 되어 들어옵니다. 처분일은 2018년 2월 15일. 처분 내용으로는 현금 배당 1,200만원, 주식 배당 1,000만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 되어줘야 되니까 120만원. 이렇게 해서 처분 자료를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표 추가 해서 결산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원천징수입니다. (2017년) 기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보고 김용식 수당 등록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했습니다. 매월 말일 급여 지급일이고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으며 전월 미환급세액이 13만원이 있다. 회사는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에 대해서 별도 보조금이 없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육아수당도 그러면 비과세, 교통비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먼저 수당 공제,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은 없죠. 식대, 자가운전은 부로 하시고 야간 근로수당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직책수당, 식대, 다음 교통비로서 과세하여 교통비, 전기, 다음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이 되었습니다. 비과세 육아수당. 유형은 F2번 육아. 그리고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학자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로 막아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지금 5월 31일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 없고 직책수당 30만원, 식대 15만원, 교통비 15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국민연금 11만 7천원, 건강보험 79560, 장기요양 5210원, 고용보험 16,900원, 소득세 11,900원, 지방소득세 1,190원. 이렇게 해서 급여계 280, 공제계 231760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7년 8월 1일 입사한
박경수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반영하시오. 자료를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F2번 박경수 현 근무지의 급여와 그리고 소득세 등의 기납부세액은 아마 밑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들어왔을 텐입니다. 그럼 종전근무지는 소득 명세에서 종전근무지 반영을 해놨습니다. 주 L론 근무기간 사업자번호 220-21-78596 근무기간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은 감면기간 없고 급여 총액 1,400만원, 비과세 등은 없습니다. 상여금 따로 없고 소득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면 실제 부담한 금액은 결정세액이 부담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150, 지방소득세는 15만원. 여기는 최종 중도퇴사로 정산한 결과 소득세가 150인데 기납부된 게 180이어서 퇴사 정리할 때 30을 환급받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부담한 건 150만원이 되겠죠. 다음은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서 신용카드 왼쪽에 42번입니다.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연간 사용액은 500만원에 대중교통이 100만원 있죠. 대중교통에 100만원, 신용카드는 나머지 400. 직불카드는 전통시장에 200만원, 일반 직불카드에는 그러면 400만원. 현금 영수증이 200만원. 추가 사용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사용 공제는 이 시스템에서는 하단 부분에 자동 계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공제 금액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200만원. 본인 의료비. 본인 의료비에 350. 여기는 건강 진단을 위한 비용도 포함을 합니다. 350. 다음은 본인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죠. 교육비에 본인 교육비 300만원.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다 되었고요. 조금 전에 보자.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난 이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었죠. 앞 문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7호를 한번 열어봅니다. 2017년 7월 이렇게 해주면 5월이었나요? 급여 지급이 5월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월
이렇게 하면 급여 지급과 원천세가 나오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3만원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13만원을 반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은 항상 왼쪽 맨 하단 12번 여기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열어서 당월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환급되어 나가는 걸로 사용하고 환급을 다 적용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로 또 이월시켜서 환급 적용해야 할 금액이 11만 8,100원 이렇게 적용받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5번에 1. 급여 자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2의 연말정산 자료까지의 풀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